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수교를 하는 것이 최대의 이득이다. Greatest benefit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이 한반도에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줄 것이며 그 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가 중요하고요. 이 선거는 단순히 어느 당이 이긴다 진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냉전에 기생했던 정치 세력, 그 세력은 이제는 정치 무대에서 퇴장해야죠. 6.3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예. 한 4번의 방송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그리고 파시즘에 대한 얘기까지 정말 평상시에는 하기 힘든 얘기들을 정말 폐부를 치르는 그런 내용을 해주셔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6.3 대선이 예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참 묘하게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모든 대선 중에서 가장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봐요. 네. 그것은 단순히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이러한 대선을 초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변동 속에서 그 변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치러지는 그러한 대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네.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 선거가 끼칠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벌이는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유형의 그런 태도들 네. 또 새로운 유형의 그런 통치 방식들 이런 걸 보면서 현상적으로는 느끼지만 그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패권적 지배를 해왔거든요. 예. 이 패권적 지배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지금 이 트럼프가 보여주는 겁니다. 패권적 지배라는 건 뭘까요? 이것은 동의에 의한 지배거든요. 네. 동의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80년간 패권적 지배를 해왔죠. 네. 예, 결국 자유,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거기에 사실은 지배를 당하는 나라들이 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지배가 가능했던 것이지. 자발적이든 암묵적이든 동의를 했다. 동의를 한 거죠. 예. 예, 다시 말하면 단순히 물리적 폭력, 힘의 우위에 의해서 지배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패권적 지배가 지난 80년간 유지돼 왔던 거죠. 물론 위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네. 이것이 미국 패권의 첫 번째 충격이었죠. 아, 과연 미국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유,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정말 하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개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한가? 이런 의문을 최초로 던져준 게 베트남 전쟁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라크 전쟁. 대량 살상 무기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없어요. 예. 이것이 사실은 미국 패권에 심각한 충격을 준 것이고요. 미국 내부에서는 이 패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노력이 바로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예. 파격적인 흑인 대통령을 세운 것이죠. 그것을 저는 패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더 이상 패권적 지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죠. 하지 예. 않겠다. 예. 우리는 미국의 이해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겠다. 예, 전 세계에 대한 패권적 지배 포기하겠다라고 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인 겁니다. 이것은 네. 미국은 더 이상 이제 패권적 지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예. 한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패권 국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예상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이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지금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지요. 네. 지금 시진핑이 보이고 있는 저러한 리더십, 저러한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나라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이 패권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사실상 잃어버린 네.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은 1989년이라고 봅니다. 1989년. 어떤 의미죠? 예, 천안문. 천안문 사태. 예, 1989년에 천안문에서 예. 주로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그렇죠. 벌어졌죠. 예. 이것을 당시에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20세기 중국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봐요. 만약에 그때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로 그런 사태가 해결이 되고 예. 그 영향으로 중국의 민주적인 레짐 정권이 탄생했다면 그렇죠. 양대 축으로서의 중국은 패권국가의 자격을 갖추고 얼마든지. 그런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상당 부분 민주적인 제도를 말하자면 체제적으로 내재화하고 그걸 정착시켜 놓았으면 지금 얼마든지 패권 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텐데요. 예. 사실 시진핑은 민주화의 진전이라기보다는 퇴행이죠. 민주화의 퇴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당분간 패권으로 나아가긴 어렵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패권 제로 시대가 그러네요. 열렸다는 거죠. 예. 지금 패권 제로 시대고요. 예.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패권 국가,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G2의 시대였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G1, 미국의 원극, 하나의 일극 패권 시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마침내 G0, 그레이트 파워가 아예 없는, 패권 국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각자 도생의 시대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혼란이 지금 야기되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의 패권 국가가 붕괴하고 그러나 새로운 패권 국가는 등장하지 않는 상황. 요걸 이제 인터레그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공위기라는 거죠. 공위기. 말하자면 새로운 패권 레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세계가 딱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G2 시대. G2 시대의 질서가 지금까지 있어요. 미소 냉전이 있었던 냉전 체제가 아직까지 내려오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도 오히려.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한국 내부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권력 지형의 변화 이것을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가 아주 결정적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G0 시대가 마침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우리는 계속 미국 패권 시대의 냉전적 질서에 익숙해져 있어요. 앞에서도 아마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같은 나라는 없죠. 지금 냉전이 사라진 지가 1991년에 사라졌으니까 35년이 다 돼갔는데 아직도 지금 광화문에는 냉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말하자면 역사의 유령과 싸우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성조기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가 그리고 앞에서 구체적인 정치 세력화가 되고 그렇죠. 있었죠. 현재 심지어 그런
유령의 세력이 정치 세력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네.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마침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완전히 새로운 시대 안에서 그 영향이 네. 올해 한반도에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난 80년 동안 짓눌러 왔던 네. 이 냉전 체제가 올해 네. 해소되기 시작하는 첫 해가 될 겁니다. 저는 올해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그때 해라고 봅니다. 6.3 대선이 치러지는 거네요. 그렇죠. 한복판에서.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전환기에 6.3 대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고요. 결국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 올해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에 예. 평양을 방문할 것 같고요. 예. 종전선언이 올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바로 경주로 이동을 에이펙이 해서 있죠? 그렇죠. 예. 에이펙을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질서 전체가 새롭게 재편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올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김동기 작가가 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저희가 이제, 한번 모셨었습니다. 예, 한번 모셨죠.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맞습니다. 예, 그게 지난달에 예. 최근에 나왔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너무나 이 새로운 변화를 아주 상세하고 네.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내년쯤 평화협정이 한반도에서 있을 것 같고요. 늦어도 내후년쯤 북미 수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작년 연말에 나온 뉴욕타임즈의 네. 기사에서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그렇죠.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예. 일을 벌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2라운드죠. 1라운드 끝났고 1장 끝났고요. 제2막이 세계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보면 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체로 그 시나리오를 거의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수교를 하는 것이 최대의 이득이다. 네. greatest benefit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이 한반도에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줄 것이며 그 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써놨어요. 뉴욕타임즈에. 예, 뉴욕타임즈에. 그러니까 대체로 뉴욕타임즈에 그런 칼럼이 나왔다는 것은 미국 국내에서 이것이 주류의 정책적 방향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올해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이것은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마침내 냉전이 해체되는 이러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번 대선은 바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구도 자체가 탈냉전 평화 세력과 냉전 기생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 정당은 완전히 냉전에 기생해서 80년 동안 그 냉전의 구조 속에서 정권을 잡아온 세력이고요. 지금 또 다른 세력은 냉전보다는 평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바로 탈냉전 평화 세력과 기존의 냉전 세력 간의 대결이다. 그리고 기존의 냉전 세력은 사실은 이제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냉전을 붙잡고 있는 일종의 유령 세력이죠. 존재하지 않는 세계 질서를 아직도 자신들의
정치적 토대로 삼고 있는 사실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당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가 중요하고요. 이 선거는 단순히 어느 당이 이긴다 진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냉전이 사라진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질서가 생겨야죠. 냉전에 기생했던 정치 세력, 그 세력은 이제는 정치 무대에서 퇴장해야죠.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번에 저는 그러한 세력에 대한 단죄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세력은 이제는 정치적인 파산 선고를 하고요. 정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세력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정치 이념의 바탕에서 냉전에 끊임없이 기생하면서 살아있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뭔가요? 이미 대선 승리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부적으로. 다음 당권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선거에 지고 또 다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면 여전히 자기들은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네.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이런 정치적인 변동 이런 것들이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의 첨예화 이렇게 보여지고 뭐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피곤해하고 그 안에 흐르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죠. 극도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는 게 또 작금의 현실이란 맞습니다. 말이죠. 맞습니다.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처럼 이렇게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역사를 모를까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죠. 역사를 가르치면 불리한 세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삼국시대 역사도 물론 역사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최근 과거.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어디에서나 근현대사를 가장 중요한 역사로 가르칩니다. 고대사, 중세사는 그냥 그 비중이 높질 않아요. 그렇죠. 우린 거꾸로예요. 고대 중세사까지만 가르치고요. 근현대사를 거의 안 가르쳐요. 우리 태종태세 문단세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최근 과거를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우리 정말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동에 취약한 것이고요. 정치 선동가들의 선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죠. 상대방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갈등의 정도는 훨씬 더 강력해지는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재해요. 예를 들면 김일성이라는 자는 과연 어떤 자였는가? 박정희는 과연 어떤 자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점도 없어요. 여전히 20세기 한국사를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좌든 우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하나의 역사로서 역사책을 집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조차 지금 그런 노력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평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갈등이 심해서 그런가요?
그런 시도 자체를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역사라는 게 팩트에 기반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절차를 뛰어넘어서 그냥 신화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질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힘 뭐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기대할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지난번부터 쭉 우리가 논의했던 후기 파시즘 사회라는 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과연 이 즈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재원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기 파시즘, 즉 제도로서의 파시즘은 우리가 이제 극복을 확실히 했지만 태도로서의 파시즘, 32년 동안 군사 독재가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 놓은 그러한 관행, 제도, 태도로서의 파시즘. 네. 한 인간의 내면에 깊이 박힌 그러한 우리의 태도들, 심지어 제스처들, 몸짓들, 심지어 눈짓까지도 굉장히 우리는 파시스트적인 그러한 것이 몸에 좀 배어 있다. 또 우리가 하는 세레모니, 리투얼, 의식이나 의례들, 국가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과연 국가가 충성의 대상인가? 아니면 민주헌법이 충성의 대상인가? 애국의 대상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 애국주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국가가 충성의 대상이 아니고 애국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은 헌법이다. 민주헌법.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선 가장 중요한 애국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도 도착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이 대선을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정치인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 집단들 그리고 일종의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보수 또 새로운 형태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 평화 세력 또 진보 이런 세대 교체의 한 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 또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린 지금 대단한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고요. 예.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아시아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예,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힘으로 90% 이상은 성공한다는 친위 구테타마저 우리 용감한 시민들이 새벽에 뛰어나가가지고 장갑차 마구 가면서 저지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용감한 이러한 민주시민을 가진 나라고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 용감한 시민들이 그 새벽에 뛰어나가서 목숨 걸고 그리고 일부지만 의식이 깨어 있는 일부 지휘관과 우리 저 국군 그렇죠. 맞습니다. 병사들 맞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행동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된 거죠. 군 내부에서도 제복을 입은 시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내적으로 상당히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사회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경제성장도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정말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성취입니다. 1945년 이후에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 이전에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해체된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이제 비로소 신생 독립 국가들이 많이 탄생을 했죠. 그 국가 중에서 지금 한국처럼 이런 두 가지 성취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한 나라는 없어요. 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게 우리의 한쪽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한국인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예, 지금 자살률이 너무 높은 거, 그다음에 불평등이 너무 심한 거, 심지어 한국인들이 불평등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갈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고요. 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너무 높은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심지어 한국은 끝났다, 이런 유튜브가 1200만, 1300만이 지금 본다는 거 아니에요? South Korea is over. South Korea is over. 주로 출생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에서 이런 극단적인 출생률의 저하라고 하는 현상, 인구 감소라고 하는 현상, 이것은 어떠한 사례도 역사상 없는 사례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두 가지의 대비되는 얼굴이에요. 그야말로 야누스의 얼굴이에요. 한쪽에서는 너무나 찬란한 그러한 성취가 있었고요.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나 어두운, 너무나 암울한 우리의 모습이 같이 있잖아요.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그 원인은 정치에 있는 거죠. 정치가 지금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가 왜 작동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국민들이 네. 우리의 정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왜 인식을 못할까요? 바로 거짓의 언어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정치의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짓의 언어죠. 기본적으로. 정치의 언어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예. 지금 한국에서는 정치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상황을 규정하는 언어조차 거짓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한국은 예,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예, 지금 보수가 어딘가요? 누가 보수인가요? 대체로 국민의힘 같은 정당을 보수라고 하고 또 민주당을 진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안 하나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 생각의 변화가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야죠. 보다 더 예, 현실과 진실에 접근하는 네. 그러한 언어를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사실은 한국 정치가 예. 불행에 처한, 또 대한민국 사회가 불행에 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좋은 보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보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합리적인 진보도 함께 사회를 보다 풍요롭고 다채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좋은 보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보수라고 하는 게 뭔가요? 보수라고 하는 게 예,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보수주의 했을 때는 늘 19세기 이래로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정치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되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요? 가장 일반적으로 보면 예,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가장 중심에 놓는 이러한 정치 사상이죠. 네. 그에 반해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공동체의 가치, 이것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근대적 공동체가 민족이잖아요. 그냥 민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예외 없이 민족주의자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온 길,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역사라고 부르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 방식,
이게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수주의라고 하면 지금 말한 네 가지 가치가 중시되는 겁니다. 예, 공동체, 민족, 역사, 문화예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공동체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공격하잖아요. 민족 얘기하면 종북이래잖아요. 예? 혹은 용공이라고 하잖아요. 역사 얘기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왜곡하거나 축소합니다. 예, 문화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세력이 보수일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보수라고 불리는 그 세력의 속성은 뭔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체로 외세에 영합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정파죠. 그런 것들을 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은 근대 이후에 아주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김구 선생이 암살된 그 자리에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면서 8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민주당 정도가 대략 뭐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진보인 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저는 이번에 보는 뭐 것이죠. 중도 보수라고.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자꾸 우클릭한다고 하니까 나는 우클릭한 적 없어.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 정확한 말이라고 봐요. 사실은 민주당 자체가 전혀 진보적인 정당 아니고요.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그 자리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수구들이 보수연하면서 보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취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위상, 그건 정확하다고 봐요. 그걸 지켜줘야 이제 수구가 더 이상 한국의 정치 무대에 얼씬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제는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고요. 이렇게 퇴장시키는 게 아까 말씀대로 세계적인 정치적 변화의 전환점에서 딱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왼쪽에 이제는 합리적 진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민주당의 역사적 과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 극도로 보수적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닌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과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고 또 그 경로는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젊은 세대가 보이는 이러한 정치적인 일종의 도착 현상,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학교에서 저는 선동과 판별 교육,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자가 데마고그,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잔지, 이것을 판별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 이게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최근에 특히 젊은 남성들이 법원을 습격한 것, 이것은 지금 한국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어떠한 정치적 폭력으로 그런 전화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동과 판별 교육과 미디어 교육,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선동들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 안에서는. 그래서 미디어와 관계할 때 어떤 게 올바른 성숙한 민주주의자의 태도인지
그것을 배워야 되고요. 또 선동가를 판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교실이 파시스트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반드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이번 선거 이후에 있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에게도 이것을 올해 안으로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 교실에서 계속해서 파시스트들이 성장할 것이다.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이 되는 그 경로, 교육대학, 예. 또 사범대학 예. 이런 데들이잖아요. 예. 특히 교육대학은 전 같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경로면서 또 존경받는 예. 예. 선생님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교권이 추락하고 또 워낙 많은 그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그렇죠. 아이들도 통제 불가능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참 물론 점수가 다 규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주 우수한 교사 또 선생님이 될 분들이 교육의 장을 회피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은 또 어떻게 될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도 해봅니다. 자,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님과 이제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6.3 대선이 갖는 의미와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쯤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과연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될 새 시대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